안녕하세요. 신영걸 교수입니다. 7장 재고자산의 첫 시간 시작하죠. 재고자산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고자산의 의, 재고자산의 원가 배분, 기장 방법. 여기는 이미 회계원리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원가 배분이라는 것이 기초재고와 단기매입 재고자산을 매출원가와 기말재고로 배분하는 것을 말하죠. 기장 방법, 회계원리 시간에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이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요거는 한번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는 거라 금방 후딱 나가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인식시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미 앞에서 했던 유용자산이나 무용자산, 투자부동산 등의 자산의 취득원가, 자산의 인식 이런 거하고 이제 결부지어서 재고자산은 뭐가 다른지 살펴봅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 방법, 이것도 회계원리 때 했던 겁니다. 단위원가 결정 방법에는 가중평균법, 선입선출법 이런 게 있었죠. 물론 IFRS에서는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비상장 기업 등은 후입선출법도 적용합니다. 대략 이 정도까지가 아마 회계원리에서 여러분들이 배웠을 것 같고요. 저가법도 배웠을 것 같은데요. 웬만한 회계원리책 저가법,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가치를 비교해서 기말재고가 순실현 가능가치가 원가보다 낮아. 그러면은 평가 손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한편 회계원리 때 배우지 않았던 소매제고법이라든지 매출총이익법 이런 것들이 처음 들어보는 내용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급회계에서 배울 내용이에요. 다른 자산의 회계처리 그리고 우리가 요 다음 챕터 금융자산에서 할 회계처리 이런 거하고 견주어 본다면은 상당히 좀 가뿐한 챕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고자산의 의의부터 볼까요? 기준서 1002호가 재고자산 기준서인데요. 재고자산의 정의를 한번 보자고요. 다음에 세 가지 항목을 재고자산이라 한다. 조금 유형자산의 정의, 무형자산의 정의하고 그 방식이 조금은 다른데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갖고 있는 자산, 굳이 계정을 쓴다면은 상품 계정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상품과 제품의 차이점은 알고 계시죠? 회사가 스스로 만든 건 제품이고요. 외부에서 만든 걸 내가 사왔으면은 상품입니다. 어쨌거나 상품 제품 모두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보유 중인 자산이고요. 두 번째,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자체 생산 중인 자산, 제공품이죠. 반제품이라는 계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생산 용역 제공에 사용될 원재료, 소모품 이런 것들이 모두 재고자산입니다. 다만 예비부품이나 대기성 장비, 수선 용구와 같은 항목은 유용자산 정의를 충족하면 우리가 4장에서 유용자산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재화나 용역 생산,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관리활동 이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물리적 형태가 있어야 되고 한 회계기간을 초과 사용할 이런 자산을 유용자산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충족하면 유용자산으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데 부동산 개발업자가 보유해. 이거는 재고자산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개발이 주요 영업활동 아닙니까?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요거죠.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할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임대하든 말든 상관없이 재고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기준서 1002호가 재고자산이라고 했는데요. 기준서 1002호를 적용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금융상품. 이게 뭐지? 금융상품인데 왜 1002호가 나올까?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을 자기 매매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주식 채권이 재고자산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성격상. 그렇다 할지라도 1002호를 적용하지 않고 우리가 그 다음 8장에서 배울 금융상품 기준서 1032호와 1109호를 적용합니다. 농림 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하고 수확물.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죠? 생물자산과 수확물은 1041호라는 회계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수확한 것이 재고자산으로 딱 이전이 될 때부터 1002호죠. 그 이전까지는 1041호를 적용합니다. 뒤에 가서 재고자산의 측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볼 건데요. 재고자산은 취득 원가와 순실현 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이걸 저가법이라고 해요. 취득을 했는데 1000에 취득했어. 기말에 가보니까
이거 순실현 가능 가치는 뭐냐면 순매각 금액하고 똑같아요.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시장에 내다판다면 처분 비용 빼고 800밖에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면은 800이 기말재고 금액입니다. 200만큼 감액을 하는데 이걸 저가법이라고 해요. 요 측정 규정만 제외하는 항목으로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1번은 생산자가 산업의 합리적인 관행에 따라 순실현 가능 가치로 측정하는 농림업 혹은 삼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측정 규정 둘 중에 작은 게 아니라 무조건 순실현 가능 가치로 측정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일반 상품 중개기업이 갖고 있는 재고자산은 이건 하시라도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차익을 먹고 튀고 하는 이 중개기업. 순공정가치. 공정가치는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격으로 내가 지금 판다면 받을 금액. 거기에서 처분 혹은 매각 부대비용을 뺀 게 순공정가치죠. 요거로 측정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순실현 가능 가치고 여기는 순공정 가치고 뭐 다 순가치인데 뭐가 다른가? 꼭 기억하십시오. 순실현 가능 가치는 뭐냐면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통해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는 순매각 금액입니다. 따라서 순실현 가능 가치는 주로 재고자산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정상적 영업 과정에서 판매니까. 따라서 특정 기업의 특성이나 상황이 반영된 기업의 특유 가치입니다. 동일한 재고자산이더라도 A기업이 판매하는 거와 B기업이 판매하는 거 서로 가격이 다를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통해 막 급하게 파는 건 아니에요. 정상 영업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특성이나 상황이 반영될 수는 있겠죠. 반면에 순공정가치는 정상적인 영업 과정 이런 거 판매 여부 고려하지 않고요. 시장에서 결정되는 정상 거래 가격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원가 배분과 기장 방법을 보겠는데요. 이미 회계원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재고자산 회계의 핵심은 뭐냐면 전기월 재고, 이게 기초재고 아니에요. 단기에 매입한 재고, 이 둘을 합친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판매 가능 재고자산이라고 그러죠. 판매 가능 재고자산이 결국 판매한 분은 포괄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판매하지 않은 거는 재무상태표의 기말재고자산으로 나뉘어야 되는데 이걸 재고자산의 원가 배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얼마로 판매 가능 재고가 배분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이번 7장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판매 가능 재고를 비용과 팔린 부분, 자산, 안 팔린 부분 이거를 배분할 때 어떤 회계 처리를 하는가? 일반적인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등의 취득 처분의 회계 처리하고는 조금 다른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왜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조금 특이한 기장 방법이 필요한가를 한번 예 1번을 통해서 보자고요. 갑의 기초 상품은 수량이 10개고요. 취득 단가는 1000이래요. 만원어치가 있는 거네. 단기에 취득 단가 1000원짜리 90개를 더 사요. 그럼 모두 100개인데 이 중에서 80개를 1500에 현금 매출하고 20개는 기말에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이 상품을 사고 파는 회계 처리에 대해서 유형자산을 취득, 처분하는 거래 방식으로 분개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건데요. 먼저 기초상품은 10개에 1000원이니까 만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기초의 상품은 만원이 있는데 90개를 하나에 1000원씩 더 산다며 그러면은 상품 올라가고 현금 나가고 그래서 9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모두 상품이 10만이 되어 있는데 판매를 했잖아요. 80개를 얼마에? 1500에. 그래서 12만 원에 돈이 들어오고요. 상품은 요 중에서 80개가 나가니까 상품 죽여요. 그럼 이 거래 때문에 상품 판매에 따른 이익이 4만 원이 생기잖아요. 유형자산 취득 처분과 관련된 그런 분개를 한 겁니다. 이거를 매출 총이익이라는 계정으로 한번 넣어보자고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 딱히 결정적인 어떤 분개가 틀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으나 이렇게 분개를 하면 회계정보 유용성이 많이 훼손이 돼요. 여기는 지금 순액 정보만 제공이 됩니다. 즉 상품을 샀다 팔았다 해서 4만 원만 남겼다라는 것이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 4만 원을 남겼다 이런 건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사서 14만 원에 팔았다. 그래서 4만 원을 남길 수도 있고요. 50만 원에 사서 54만 원에 팔아서 4만 원 남겼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지? 아니죠. 회사의 수익성을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에 사서 얼마의 마진을 남겨가지고 이익률이 몇 퍼센트인지를 알아야죠. 유형자산 취득 처분할 땐 그런 거 없었는데 유형자산의 취득 처분은 어쩌다가 발생되는 부수적인 거래이고요. 이 메인 매출은 회사의 주요 영업활동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회사가 계속 기업으로 존속을 하는 건데 여기서 얼마나 이익률이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반드시 총액으로 얼마에 산 걸 얼마에 팔았다. 그래서 얼마를 남겼다라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계속기록법이라는 방법인데 낯설진 않죠? 회계원리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자, 기초 상품이 지금 10,000원이 있는 상태에서요. 상품을 더 샀어. 요 분계까지는 똑같고요. 자, 매출할 때 분계를 위에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12만 원 받고 팔았대. 그러면은 현금 12만 원에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매출이라는. 한편 8만 원에 상품이 나가죠? 그럼 상품이 나가면서 비용을 인식하는 거죠. 수익에 대응되는 매출 원가라는 비용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8만 원짜리 상품을 12만 원에 팔아서 결국 4만 원만큼 이익을 남겼다. 이 4만 원은 안 보이죠, 분기를. 다만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할 때 이 매출 밑에 매출 원가를 바로 표시를 할 거니까 다음과 같이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액,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영업이익, 이 표시 방법이 3장 재무제표 표시에서 봤습니다. 그렇게 총액으로 수익과 비용을 보고하면 수익성 평가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적지 않은 학생들이 이 매출 원가라는 개정을 잘 이해를 못 하는데요. 매출이면 매출이고 원가는 또 뭐지? 한글로 보는 것보다는 영어로 보는 게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Cost of goods sold. 이게 매출원가예요. 즉 뭐냐면 팔린 재고자산의 당초 취득원가죠. 팔린 재고자산의 원가예요. 매출원가가. 예전에 상품을 샀어. 팔았어. 얼마짜리? 8만 원에 산 거를 얼마에? 12만 원에 팔았어. 그럼 4만 원만 남긴 거 아닙니까? 총액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익률을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익률은 4만 나누기 12만 해가지고 매출 총이익률 33%.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다른 회사는 예를 들어 매출 총이익률이 20%야. 혹은 뭐 50%야. 그러면은 비교를 하여 우리가 마진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익률이 동일 업종끼리 이제 비교를 할 때 이런 매출 총이익률 비교는 아주 흔히 사용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계속기록법은 사용을 할 때 좀 귀찮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10개 기초재고가 있죠. 여기 9개 단기 매입이 있는데 사례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기초재고든 단기의 매입이든 전부 단가가 1,000원입니까? 좀 비현실적이죠. 단기에 추가로 샀을 때는 취득 단가가 1,000과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90개를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라 뭐 10개씩 나누어서 사는데 살 때마다 단가가 들쭉날쭉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80개를 팔았다고 하는데 80개가 당초에 1,000원에 산 건지 990원에 산 건지 1,010원에 산 건지 추적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실지재고 조사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초에 상품이 10,000원이 있죠. 자, 매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현금 나가면서 상품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임시계정입니다. 매입계정을 사용하는 거예요. 요거는 보고기간 말에 결산 수정 분계를 하면서 사라지는 겁니다. 잠깐 있는 거예요. 한편 매출할 때는 현금 들어오면서 매출 앞에 계속기록법과 차이점은 요 매출원가를 인식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얼마에 매입한 게 얼마나 팔렸나? 이거를 기중에 파악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귀찮아서. 그냥 매입 매출만 계속 하는 거죠. 매출원가는 안 하고. 그러다가 결산에 가서 하루 문 닫아 놓고 마지막 날
창고에 도대체 재고가 몇 개나 있는지 세보는 거예요. 피지컬 카운팅, 실사를 한다는 거죠. 기말에 실사를 했더니 2만 원이 남아있어. 2만 원어치가. 그럴 수밖에. 왜냐하면은 처음에 나머지 20개 상품은 기말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창고에 보면은 20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예요? 여기 지금 단가가 변동이 없다고 했으니까 1,000원을 곱해서 2만이겠지. 결국은 기초 상품이 있고요. 단기에 매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말에 남아있는 것만 이렇게 솎아내면 나머지가 뭐예요? 이게 전부 팔린 걸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앞서 우리가 그림 1에서 기초 제거하고 단기 매입 이만큼이 결국은 두 개로 나뉘잖아요. 둘 중에 어느 게 먼저 결정이 되면 나머지 다른 게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즉 기말 재고가 결정이 되면 이 네모 박스의 금액은 요거랑 같으니까 매출원가가 얼마인지도 계산이 되겠죠. 그거를 분계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기초의 상품 단기 매입 9만 요거를 대변으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기초 재고하고 단기 매입. 기초 재고 단기 매입 실사를 한 기말 재고. 이거는 장부에 남아 있어야죠. 2만. 요 차이가 뭐예요? 8만 아닙니까? 여기 지금 분계를 할 때 박스로 표시한 거는 끼워넣기 숫자라고 보세요. 요게 매출원가입니다. 즉 10만 원어치 중에 안 팔리고 남은 게 2만이면 팔린 건 8만 원이다. 요 분계를 결산 수정 분계로 하는 겁니다. 우리 결산 수정 분계는 회계 올릴 때 많이 했잖아요. 자, 요겁니다. 바로.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 매출액 12만 잡고요. 매출원가 8만.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요 내역을 써주기도 해요. 포괄손익계산서에 기초상품 단기매입 기말상품. 어쨌거나 매출 총이익 4만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앞서 계속기록법과 다르지 않죠. 목적은 총액 표시입니다. 재고자산 거래 장부기록 방법 분계를 한번 보면은요. 계속기록법 상품 매입할 때 재고자산을 띄웁니다. 현금 내지는 매입 채무. 상품 매출을 할 때 총액으로 수익, 매출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팔린 재고자산만큼 죽이면서 매출원가, 비용도 함께 인식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기말에 재고 감모나 저가법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결산 시에 결산 조정 분계는 없습니다. 계속기록법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게 판매 가능 재고죠. 여기서 단기에 매출원가 판매된 거를 먼저 죽이면은 기말 재고가 나온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즉 판매할 때마다 매출원가를 솎아냈잖아요. 재고자산 죽이고 그럼 남은 건 장부에 남은 건 기말 재고겠지. 이렇게. 반면에 실지재고조사법은 상품 매입을 할 때 재고자산을 건드리지 않고 매입입니다. 매출할 때는 매출만 인식하고 재고자산 상품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매입 매출 거래가 아무리 많아도 기초에 있었던 상품 금액은 기말까지 그대로 들어가죠. 여기에서는 반드시 결산할 때 회사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이 얼마나치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실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지재고 조사라고 하는데 기초재고 이미 장부에 있고요. 단기에 매입, 요 매입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다 죽여버려. 그리고 기말재고를 확정 지어요. 요것만큼 실제 자산이 남아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재고가 여기에서 기말재고 뺀 걸 거 아닙니까? 그게 팔린 재고자산의 원가죠. 팔린 재고자산의 원가, 매출원가를 간접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2번을 볼까요?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할 때 재고자산의 결산수정 분계인데요. 수정전 시산표. 막 옛날 생각나지 않아요? 회계원리 시간에 배웠던 수정전 시산표를 보니까 재고자산이 100, 매입 1000, 매출 1500 이렇게 있대. 수정전 시산표의 재고자산은 당연히 기초재고입니다. 이게. 그래서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는 회사의 기초재고가 100, 100 있죠? 단기 매입액이 1000, 단기 매출액 1500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기말에 가서 재고 실사를 해봤더니 150이래. 그렇다는 이야기는 기초재고하고 단기에 매입한 1100원어치 중 남은 게 150이니 안 남은 건, 즉 눈에 안 보이는 건 팔렸다고 보는 거죠. 1100에서 150을 빼면은 950인가요? 팔린 재고자산의 원가는 950이라고 보는 거죠. 이걸 분계로 표시를 한다면은 차변에 있던 전기요율 재고, 차변에 있던 매입, 임시계정입니다.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새롭게 기말 재고 자산만큼을 띄워요. 그러면은 매출원가, 이거를
추가 분계를 하면은 수정 후 시산표 매출은 그대로고요. 재고자산이 100에서 150으로 바뀌고 매입 계정이 아니라 팔린 재고자산의 원가 950으로 전환이 되죠. 좀 전에 실질재고조사법을 이 그림으로 한번 보면은 이게 판매 가능 재고죠. 기말에 실사를 합니다. 기말 실사 금액을 빼버리면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큼이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다. 그게 매출원가 아닙니까? 장부기록 방법,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 이제 두 가지를 비교를 했는데요. 뭐 회계연리 시간에도 언급이 됐었을 것 같은데 계속기록법을 사용을 하면은 회계 기간 중에 얼마나 팔렸고 얼마나 남겼는지 정보를 적시에 받을 수가 있어요. 즉 판매할 때마다 매출뿐만 아니라 매출 원가를 인식을 하니까 얼마만큼 지금 마진이 얼마나 되고 이익률이 얼마가 되는지 정보 이용자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가 알 수 있죠. 이게 마진이 얼마나 되는지 알 거 아닙니까? 이익률을 알아요. 그러나 실질재고조사법에서는 매출만 드립다 인식을 했지 매출원가 모르잖아요. 기말에 실사할 때까지 알 길이 없죠. 우리가 지금 이익을 얼마나 남기고 물건을 파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실질재고조사법이 적시성 측면에서는 계속기록법보다 좀 뒤처진다라고 보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재고조사법을 썼던 이유는 계속기록법에서 팔릴 때마다 이 재고 자산이 얼마에 샀던 재고가 빠져나가는지 일일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단가가 다를 경우에 이게 귀찮아서 실질재고조사법이 나온 거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건 1980년대 이전 얘기입니다. 1980년대부터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재고자산을 컴퓨터라이즈 해놨죠. 뭐 구멍가게가 아닌 한. 그래서 계속기록법으로 장부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실무에서는 얼마에 팔렸는지 금방 알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요즘에 뭐 할인마트 같은 경우 아니면은 뭐 큰 소매점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부 재고자산 각각의 바코드나 QR코드가 있으니까 그걸 찍을 때마다 고객들은 이게 얼마짜리다 라고 이제 가격이 나오니까 돈을 낼 텐데 가게 주인은 그거 찍힐 때마다 그 자리에서 지금 얼마짜리가 팔렸는지 자동으로 매출원가가 장부 기록이 되는 셈입니다. 포스 시스템, 포인트 오브 세일 시스템이라 해서 매출뿐만 아니라 재고자산 관리도 되죠.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되느냐 하면 계속 장부에서 계속 기록에 따라 상품 수량이 오르고 내리고 할 거 아니에요. 장부에 기록은 있고 이거를 정말 요거만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지 뭐 돈 한 푼은 없는지 그런 것들은 알 길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말에 남아있는 게 세보니까 100개인데 장부상으로는 105개가 남아있어야 돼. 그러니 5개만큼이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감모손실로 떨구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기록법 지금은 전혀 불편하지 않다. 전부 컴퓨터 자동화되어 있는 재고 관리 시스템 하에서니까요. 이와 같은 실질재고조사법만 쓰는 회사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병행을 하니까요. 실질재고조사를 하면서 막판에 실사를 해야 장부 수량과 실제 회사 보유 수량의 차이를 알 거 아닙니까? 두 가지를 병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재고자산 첫 시간 요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